안녕하세요. 전략적 기획론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14주차 강의죠. 지난주차 때 우리가 12명, 세계팀 12명이 모여서 각자 중간 점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코멘트하고 서로 토론한 걸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는지는 이제 사브 캠퍼스에 있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12주차 때, 우리가 이제 저번 줌 회의 전에 12주차 때 우리가 기껏 잘 만든 전략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략은 왜 실패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전략은 그야말로 사실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이 뭡니까? 전략은 결국 계획을 위한, 변화를 위한 계획이죠. 전략 보고서는 변화 계획서인 셈이죠. 근데 이제 이 보고서만 달랑 만들어서 조직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execution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학습을 보면은 분석하는 절차를 밟았고,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은 이제 스왓이었죠, 이때는. 스왓이었고, 그 다음에, 이 스왓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그래서, 여기 때는 이제 내부를 분석하고, 스왓으로 최종 결론을 적고, 여기가 이제 우리 중간 보고였죠. 중간 보고로 성과했죠. 그 다음에, 포뮬레이션은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겠죠. 혹은 뭐, 비전하우스 이런 모양으로 결론 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고 이것은 사실 페이퍼죠. 페이퍼 작업이란 말이죠. 하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사실은 실행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잘 만들었다는 것, 즉 전략을 잘 짰다는 것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략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실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수업 말미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execution, 즉 실행이라는 건데, 전략을 한낱 페이퍼에 불과하니까, 결국은 실제 우리가 목표했던 이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행, 혹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실천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실천이라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담보하느냐. 첫 번째 방법으로, 전략 보고상에서 실행을 담보하는 방식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정의서와 과제 추진 일정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작업은 사실은 그거를 만들고, 원래는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보통은 비전하우스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옆으로 눕힌 겁니다. 눕히면 이제 이런 체제로 되어 있죠.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걸 더 구체시키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죠. 근데 우리 작업은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실제로는 실제 조직에서 전략 보고서 만들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하나하나당에다가, 구체적인 디테일을 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는가, 누가 담당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를 갖고 하는가, 머니의 문제, 즉 돈이 문제니까. 즉, 돈과 이 일을 그 과제원을 할 돈과 사람을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한 다음에 이 일을 평가를 하기 위한 관리 지표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돈과 그 다음에 이 과제가 달성됐는지 달성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관리 지표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정까지도 실행 과제, 여기가 액션 플랜, 여기 액션 플랜이죠. 액션 플랜당 과제 1, 과제 2, 뭐 이렇게 있죠. 액션 플랜당 담당 조직과 그 일정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죠. 그래서
실제 전략 보고서에서는 그것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고서상에다가 과제 정의서랑 일정표를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핵심적으로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며 그 과제를 누가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일정, 프로세스,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거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겁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음으로써 결국은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전략 복서를 짤 때 이렇게 사실상 실행 계획서까지 이 과제 정의서라든지 일정표를 통해서 실행 계획까지 구체로 짜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근데 실행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책 실행에 집중하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실패를 한다.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나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인가? 근데 비전과 전략을 지금 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스템 문제인가? 혹은 인재의 부족인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비전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조직이 실패한다면 즉 여기서 실패라는 것들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실행력에 있다는 겁니다. 엑스큐전에. 그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전략을 중요시하겠지만은 지금은 그 전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력을 높이느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라는 겁니다.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됐을 때 우리 생각이 옳고 고객이 틀렸음을 입증하라고 해야 됩니다. 즉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사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뭐 뻔한 얘기죠. 두 번째, 인력과 비즈니스를 정확히 파악하라. 즉 내가 어떤 식의 실행을 위해서 가용한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되고 입수한 정보와 현장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파악해야 되고 CEO와 직원 사이의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거죠. 즉 전략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짤 때 그 사전 단계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전략을 짜야 한다.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전략을 짠 뒤에 또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혹은 비전 공유식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쪽으로 나간다. 이런 어떤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의사결정자들 혹은 일부 조직 내 일부만 공유한다면 그 비전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실행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즉 실행하는 문화, 즉 그야말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한다는 건데 실행할 때는 항상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직원 간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적과 보상의 연계, 그 다음에 운영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해낸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행정학에서 주로 하는 조직 관리의 문제죠. 조직 관리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자들은 이제 행정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사실은 그 조직의 인사체제라든지 혹은 조직 구조라든지 혹은 그 조직의 예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조직의 어떤 실행력 혹은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관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조직 관리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실행력을 위한 조건을 연구하는, 조건을 검토하는, 혹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행정학과에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사실 전략입니다. 전략을 짜는 거죠. 계획을 짜는 거죠. 이것은 조직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변화를 위한 계획인 거죠.
변화를 위한 계획을 짠 거죠. 이게 이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다 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을 짠다면 실행을 담보해내는 거죠. 즉,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함으로써, 정말 원하는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조직원의 참여, 다양한 각도로 이슈를 점검하고 최적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가 들어오면은, 즉 전략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거죠. 사람. 왜냐하면 결국은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조직 내의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문제니까 전략 실행에 적합한 사람을 적세적소에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상으로, 그 다음에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핵심 인재에 대한 리스크 조언. 그러니까 핵심 인재가 사실은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조직의 변화를 다 추진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조직의 불만을 갖고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핵심 인재에 대한 리스크를 조정하는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실행의 문제다. 이런 거죠. 실행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노키아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 그때 이제 이번 수업에서 노키아의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키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요때 한 2000년대 중반 때는 스마트폰이 요때쯤 나왔죠. 아이폰이 이때 나왔습니다. 요때 나왔는데 이 이전에 노키아는 사실은 이른바 피처폰 시대의 세계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이었고, 그 당시 아이폰은 굉장히 작았죠. 근데 이때 시장의 문법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즉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그러면서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하게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노키아의 어떤 전략 실패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말했었습니다. 노키아는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자원 이런 것들 다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은 현행 시장에서, 즉 그 당시 피처폰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이른바 그 당시에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즉 애플이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피처폰 시장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시장의 문법이 바뀌면서 노키아도 몰락했습니다. 여기 보면 알다시피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은 전 세계 41%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83%까지 등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급전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때 MS에다가 휴대폰 사업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전략을 짜죠. 더 이상 휴대폰 시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때가 이제 2013년도죠. 이때 기업 매출을 보여주는 건데, 이때 이제 기업 매출이 이제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때 최저점에 갔을 때 어떤 전략을 하냐면은 네트워크 장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즉 이때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죠. 이때 노키아가 이때가 일치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3%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수익은 117, 이게 단위가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수익이 떨어졌을 때 전략 변화를 한 겁니다. 즉 휴대폰 시장을 버리고 이때 MS에 매각을 하고 네트워크 회사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방향을 새로 짠 거죠. 그리고 2014년도 때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보유한 히어를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율주행차 기술도 매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회사 자회사인 노키아 지멘 네트워크스를 지분 50%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휴대폰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비핵심 분야를 다 버리고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15년도가 되면은 프랑스 네트워크 장비회사인 알카텔루센트를 인수하면서 업계 2위로 부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노키아의 모습을 보면은 한때 가장 잘 나가는 휴대폰 시장이 절대 강자였죠. 그러다가
2008년 요맘때 때 스마트폰이 시작되면서 몰락을 길을 걷죠. 그리고 2013년도 때 휴대폰을 매각하고 2014년도 때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매각하면서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방향전을 이뤄내죠. 그리고 2015년도 때는 그 프랑스 관련 업체를 인수하면서 업계 2위로 도약하면서 여기 보다시피 이른바 턴어라운드,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궁금증 뭡니까? 노키아의 몰락은 사실은 굉장히 당시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가 저렇게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는가? 하지만은 노키아는 2013년 때 전략적인 방향 전환을 통해서 되살아납니다. 이른바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노키아의 턴어라운드는 기업이 이제 기사회생했다 뭐 이런 거죠. 기사회생했다는데 이 기사회생이 전략의 승리였습니까? 전략의 승리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핵심 부분인 비핵심 부분을 떨쳐내고 휴대폰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부분을 떨쳐내고 네트워크에 집중했던 전략적인 승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실행력의 승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방향이 좋았지만은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좋았지만은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다면은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러면 노키아는 어떻게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2014년도 때, 즉 노키아가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 즉 우리는 휴대폰 시장을 버리고 네트워크 시장으로 간다. 이 전략적 방향 설정을 한 게 2013년도입니다. 이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바로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회사로 가는 거죠. 장비사가 된다는 건데 이것들을 성공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한 게 바로 2014년도 새로 부임한 라지브 수리라는 CEO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키아에다가 실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12대 문화 원칙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노키아 1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실행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내 실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런 턴어라운드를 이뤄내는 거죠. 턴어라운드를. 그러면은 이 라지브 수리 CEO가 얘기했던 8가지 실행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12가지죠. 12가지 실행 문화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크게는 추진력, 용기, 배려 라는 큰 틀에서 첫 번째, 공유된 가치에 집중하라.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허용하라. 실행 데이터 결과 중심으로 일하라. 가치 창출에 집중하라. 품질을 차별화하라. 그 다음에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라. 사내 정치를 금하라. 서로를 존중해라.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아라. 서로를 신뢰해라. 스스로를 개발해라. 성실하게 행동하라. 이게 12가지 실행 문화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잘못됐죠. 8, 9, 10, 11, 12. 즉, 이 라지브 수리 CEO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이미 전략적 방향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실천력을 담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조직 내에 실행 문화를 정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12가지 문화 원칙, 다음에 봤던 12가지 문화 원칙이라는, 즉 실행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 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로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한번 쭉 보시죠. 다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죠.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허용하라. 좋은 말은 잘 안 되죠.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라.
역시 마찬가지죠. 사내 정치를 금해라. 서로 존중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실행이 담보될 수 있다는 건데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노키아는 이런 식으로 올바른 전략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을 통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더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노키아는 성공했는가 더 깊은 차원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노키아는 사실은 어떤 회사냐면은 사실은 노키아가 잘 나갈 때, 노키아가 휴대폰 시장으로 잘 나갈 때, 노키아가 휴대폰 시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은 1987년도 1987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됩니까? 한 30년 동안 이제 휴대폰 사업을 한 거죠. 이때 노키아가 핀란드 GDP의 30%를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회사였죠. 근데 노키아가 사실은 휴대폰 시장으로 출발한 건 아닙니다. 노키아는 사실은 150년이나 된 장수 기업이었는데 1865년에는 제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가 많아서 제주에서 출발했다가 1920년도 때는 전화전신 사업을 진출하면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1980년도 때 휴대폰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한때 전세계 시장의 40%까지 점유하죠. 그리고 이때 핀란드 GDP의 30%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다가 휴대폰 시장 이후로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2014년도 때 아까 네트워크 장비 회사로 다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노키아라는 회사는 끊임없이 주력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변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력 사업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영속 기업으로 전속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가능했을까? 그 근본에는 바로 노키아의 어떤 조직 문화 혹은 역사적 전통이 있다는 거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집중했던 조직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노키아는 처음에 제주에서 출발했다가 전화회사로 바뀌었다가 휴대전화 회사로 바뀌었다가 네트워크 장비 회사로 바뀌는 이런 변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방향 설정, 방향을 트는 것도 훌륭했지만은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노키아가 지금까지 150년을 이어져오는 영속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더 근본적으로 노키아 이런 정신, 노키아 이런 실행력에는 더 근본적으로 핀란드 특유의 시스 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핀란드에서 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집요함, 근성 이런 것들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불운이 닥치거나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런 게 이제 시스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핀란드라는 나라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도 뭐 1000만이 안 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대국의 사이에서 굉장히 조금 시달렸던 역사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독립국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근성,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이겨내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에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집요함과 근성을 핀란드 사람들의 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스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이죠. 그리고 그 위에 노키아라는 기업이 쓴 거죠. 노키아도 이 시스 정신의 핀란드 기업이니까 시스 정신의 근본대에 있어서 그런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끊임없이 전략을 바꾸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조직의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네 번의 변화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150년을 이어올 수 있는 어떤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키아의 사례는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왜 성공한 기업이 실패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어떻게 실패한 기업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저는 노키아를 통해서 실행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노키아가 150년 동안 4번의 전략적 방향을 이뤄내면서 그리고 단순히 전략 방향을 틀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영속기업이 됐는가를 봄으로써 얼마나 실천이 중요한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거는 전략이 다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특히 전략을 잘 짠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력, 실행력이 담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실행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래서 실행의 문제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수업을 정리하는 입장으로 관점에서 좀 잘 만든 전략 보고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같이 전략 보고서 읽으면서 이번 학기의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략 보고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기업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땅한 게 없어요. 마땅한 게 없고 그냥 그래서 찾다가 그나마 나은 걸 찾았어요. 일단 전략 보고서 A사의 이제 전략 수립 보고서인데 이렇게 목차가 이제 나와 있죠. 절차는 우리랑 똑같죠. 내부 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때 13주 때 요걸 같이 해본 거죠.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거죠. 첫 번째 보면은 앞에 보고서에 이제 추진 개요 어떻게 하겠다 이 추진 배경과 목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추진 개요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하겠다는 것들을 전체 어떤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먼저 외부 환경 분석을 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은 정책 환경 분석과 지역 환경 분석과 사회 환경 분석, 경제 환경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1, 2, 3만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환경 분석에서는 정부 정책, 상위기관 정책, 지자체 정책, 지역 환경 분석에서는 지역 인구, 지역 소득, 지역 특성, 사회 환경 분석에서는 인구 트렌드, 인구 변화, IT 트렌드, 경제 환경에서는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 우리는 이때 뭘 했죠? 우리는 이때 패스트 분석을 했죠. 우리는 이때 이런 어떤 거시 환경 분석과 관련해서는 패스트 분석을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즉, 폴리티컬한, 이코노믹한, 소셜한, 테크놀로지컬한 환경을 같이 분석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외부 환경 분석 관련돼서 각각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건 지역 환경 분석, 사회 환경 분석 해서 분석해서 핵심 이슈를 각각에서 핵심 이슈를 쭉 파악을 하고 외부 환경마다 핵심 이슈를 쭉 파악을 하고 그것이 기회가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시사점까지 도출했습니다. 이런 건 좀 참고할 만하죠. 그 다음에 산업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죠. 먼저 우리는 이렇게 했죠. 먼저 거시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패스트로 거시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직접적인 환경, 아주 큰 거 말고 직접적인 조금 작은 환경으로 공기업일 경우에는 관계자 분석을 했고 이해관계자 분석을 했고 기업일 때는 산업 환경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산업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산업 동향, 산업 구조, 경쟁 환경, 핵심 성공 요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어떤 것들 분석 내용이 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산업 환경 분석할 때 많이 했던 게 5포스 아니었습니까? 5포스 기업일 때는 5포스 애널리시스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5포스 분석을 하고 있죠. 즉 진입장벽, 구청과의 교섭력, 경쟁 강도, 이용자 요구, 대체제 위협
파이브포스의 모델을 활용해서 산업환경 분석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끝나면 내부 역량 분석이죠. 내부 역량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식은 우리가 했던 툴킷은 뭐였냐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as is to be라든지 혹은 맥켄지의 7S 분석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그걸 하지 않고 일단 A사의 위상, 비전과 전략, 조직 및 인력, 이해관계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랬냐면은 이렇게 시사점과 핵심 이슈를 골라냈죠. 그 다음에 경영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조직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환경에서 조직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업 현황까지 분석하고 직원 의견 조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 환경 분석에서 우리는 이제 파이브포스가 아니라 7S라든지 혹은 as is to be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직 환경, 사업 환경, 내부 직원 설문조사 이걸 통해서 내부 역량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조직 환경은 이런 것들을 했다. A사의 위상이라든지 비전 전략이 뭐냐, 조직 및 연역, 이해관계자 어떠냐. 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경영 수지, 사업 구조, 사업 운영 역량, 사업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봤다는 거죠. 그죠? 이런 밸류 체인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런 걸 해본 거죠. 요 분석 틀인데 3년 평균 수입과 수익률, 그 다음에 3년 평균 수입과 연평균 성장률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해본 거죠. 사업 현황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 의견 조사를 했던 겁니다. 비전 전략, 인사관리, 조직 몰입, 리더십, 개인 역량, 조직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체크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핵심 위주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산업 환경은 어떤지 여기서는 이제 산업 환경을 사업 환경이죠. 산업 환경은 아까 이제 여기는 외부 환경과 관련된 건데 요 두 개 조직 환경과 사업 실적 이런 것 내부를 이렇게 쭉 종합해서 이렇게 쭉 강점 역정을 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환경 분석한 것과 내부 역량 분석한 것을 종합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의 최종 결과태로 수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강점과 약점들을 각각 뽑아내서 여기서는 이 스왓을 그대로 이용해서 SO, ST, WO, WT 전략을 그대로 써서 전략 방향을 도출했죠. 이런 방향입니다. 즉 기회와 강점, 즉 기회가 강점이니까 뭡니까? 기회가 강점이니까 스트렝스고 기회가 오퍼튜니티죠. SO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건 트레트니까 ST 전략이죠. 이거는 약점은 위크니스니까 WO 전략이죠. 이건 WT 전략이죠. 각각에 대해서 이게 전략 짰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강점을 활용해서는 수직 균형을 달성해야겠다. 그 다음에 강점과 위협을 활용해서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해야겠다. 그 다음에 약점과 기회를 활용해서는 사업 역량을 강화해야겠다. 그 다음에 약점과 위협을 이용해서는 효율적 경쟁력을 구축해야겠다는 큰 어떤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거죠. 여기서는 스왓에서 그대로 이 S와 ST 요런 어떤 이런 조합을 통해서 전략을 바로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전략 방향을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전략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고올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우리가 얘기했던 네 가지 방향에 따라서 고올을 만들어냈죠. 고올이죠. 수직균형 달성을 좀 더 구체화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성 강화 및 신규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고객 가치 제공이라는 전략 방향에 따라서 신속한 고객 니즈 대응으로 서비스 가치 혁신 그 다음에 사업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인력 정문화를 통한 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 이런 식으로 고올을 4개를 만들었죠. 고올 1, 2, 3, 4
그리고 이 각각 골에 따라서 오브젝티브를 이끌어냈죠. 이것들을 골을 실현할 수 있는 좀 더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이런 오브젝티브를 둘, 세 개씩, 여기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뽑아냈죠. 그리고 이 전략과제별로 여기서는 이제 요 전략과제죠. 요 전략과제별로 이 전략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뭡니까? 액션 플랜이죠. 우리가 액션 플랜이라고 했던 거죠. 액션 플랜이라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개방적 혁신적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액션 플랜으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체제 수립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액션 플랜이라고 할 수 있죠. 액션 플랜을 약간 한 등급 더 높게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낸 거죠. 여기는 액션 플랜을 두 단계로 쪼개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계획을, 이게 이제 사실 액션 플랜이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체계 수립, 혁신활동 추진 수립 실행, GWP 수립 실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라는 일정표까지 제안하고, 그리고 누가 할 건지까지도 제안한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과제정의서와 일정표까지 붙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실제로 전략보고서에는 사실 여기까지 담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하지 않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뭐 우리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액션 플랜까지 짜본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만들었다는 보고서도 우리가 만든 보고서랑 거의 로직과 절차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전략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 개의 조직, 그러니까, 인천 인국공이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관광공사를 이 절차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만들었다는 보고서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것으로써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얘기는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다 끝났고, 우리 수업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죠. 평가의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예를 들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했는지, 얼마나 실질적인 지식을 줬는지, 이런 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가 평가하는 기준은 원래 당초 제가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실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저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업을 기획할 때, 이 수업은 사실은 굉장히 논쟁거리가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에피스테메랑 테크네라는 지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피스테메는 보다 철학적이고 학구적이고 논쟁적인 이런 거라면은 테크네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근데 이 수업은 후자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르쳐야 될 테크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전략 수립이라는 어떤 과업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전략 기획을 하기 위한 어떤 원리, 프로세스, 분석 툴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당초의 목표에 비춰봤을 때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는 저도 판단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14주 동안 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여태까지 수업을 이끌어왔다는 게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그렇고 여러분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수업을 이끌어왔는데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는 해인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의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내년에는 조금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업을 듣는 4학년들은 다시는 이제 제 얼굴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아쉬운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만약에 전략이라는 걸 짤 기회가 있으면은 이 수업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한 번씩 떠올려 준다면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겠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부디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생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전략적 기획론 수업을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